안녕하세요. 서울연세법학원에서 부동산학개론을 담당하고 있는 신동성입니다. 네, 시즌 1에서 우리는 계산문제 익힘장을 바탕으로 한 계산문제 뽀개기 특강을 진행했었고요. 이번 시즌 2에서는 실제 기출 계산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34회서부터 시작해서 28회 계산 문제 완전 정복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11번 문제네요. A씨는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은행으로부터 5억 원 대출을 받았다. 금융론 문제가 이제 가장 첫 계산 문제로 나왔군요. 은행의 대출 조건이 다음과 같을 때 9회차에 상환할 원리금 상환액과 13회차에 납부하는 이자 납부액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자, 일단 금융론에서 저당대출 관련한 원리금 상환액 계산한다 그러면 가장 먼저 찾아봐야 될 것은 융자액 5억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상환 방식이 뭐냐 하는 거에 먼저 체크를 해 두시고,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네요.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라 하면 그러면 20년 대출 기간 동안 매기 동일한 상환해야 되는 원금액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라면 순서가 어떻게 정해지나요? 항상 먼저 구해야 될 거는 원금 균등 상환액을 먼저 계산하고, 그리고 그 해당 회차에 이자 상환액을 계산한 다음에 세 번째로 1 더하기 2 두 금액을 더해주면 뭐가 되나요? 해당 회차에 원리금 상환액이 계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원금 균등 상환액 먼저 출발을 한다. 그게 이제 이 문제의 키포인트죠. 다시 한번 살펴보면 원금 상환액, 이자 상환액, 원리금 상환액 순서로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계산을 해보죠. 그러면 1. 원금 상환액 어떻게 계산하면 되나요? 5억 원 대출이 있어요. 그것을 20년 동안 매년 동일하게 상환해야 되니까 계산해보면 2,500만 원 되겠네요. 두 번째, 지금 우리 문제에서는 9회차의 이자 상환액을 계산하는 거죠. 9회차 이자 상환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미상환 잔액에다가 이자율을 곱해야 되는데 9회차 미상환 잔액이라는 거는 8회차까지 이미 8번 2,500만 원씩 갚아나간 거죠. 그래서 5억에서 2,500만 원씩 몇 회차? 8회 8번을 갚았어요. 그 부분을 빼주고 거기에 몇 퍼센트? 금리는 5% 되겠네요. 자, 그러면 2,500만 원씩 8번을 갚았으니까 그게 2억이 되네요. 2억이니까 미상환 잔액은 5억에서 2억을 차감한 3억이 될 겁니다. 그렇죠? 3억에 5%라고 하면 1,500만 원. 따라서 9회차에 상환할 원리금 상환액이라는 것은 3번 1 더하기 2 해주면 되는 거죠. 따라서 2,500에서 1,500을 더해주면 당연히 이건 단순 계산이니까 4천만 원 나오네요. 네, 이제 13회차 납부할 이자를 계산해야 되니까 동일한 방법으로 간다면 13회차 이자 상환액은 어떻게 되나요? 또 마찬가지로 미상환 잔액 5억에서 얼마를 빼줘야 되나요? 2,500만 원씩 곱하기 12번 빼줘야 되는 거죠. 12번. 그럼 2,500 곱하기 12를 하면 5는 3억이 되네요. 그래서 5억에서 3억을 차가면 2억. 2억에서 5%를 계산을 해주니까 당연히 이건 1,000만 원. 따라서 답은 쉽게 계산되겠습니다. 찾을 수 있겠죠? 4천만 원, 1,000만 원. 1번 답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대출금의 상환 방식이 뭔지를 먼저 계산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지금 이게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 아니라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당연히 뭐부터 계산해야 되나요? 부채 서비스액, 원리금부터 찾는 거죠. 원리금 균등. 이건 어떻게 계산하나요? 융자액 곱하기 저당 상수로서 바로 계산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미상환 잔액 곱하기 이자율 해가지고 이자액을 계산한 다음에 세 번째 어떻게 되나요? 이제 원금액을 계산해야죠. 그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1번에서 2를 빼주면 원금 상환액이 된다라는 거죠.
예, 이 방식으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번 문제 넘어가 볼까요? 네. 지금, 이런 이제 그 해설 부분은 저희가 이제 동영상 다 끝나고 해설 강의 끝난 다음에 뒷부분에 첨부를 할 테니까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13번 문제입니다. 13번 문제에서는, 네, 상업입지론, 특히 지금 허프 모형이네요. 허프 모형에서는, 저희가 체크해 봐야 될 거는 공간 마찰 계수를 몇으로 적용했는지, 그게 중요하다. 왜? 상권 분석 모형에서 레일리는 무조건 공간 마찰 계수가 2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허프 모형에서는 2가 아니라 그 매장의 효용도 혹은 매장까지 가는 가는데 소요되는 어떤 장애물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마찰 개수가 2, 3, 4, 5 바뀔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이번에는 시험 문제에서 2로 편하게 고정이 되어 있네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주의할 거는 키포인트는 어떤 것입니까? 항상 어떤 할인점, 주어진 할인점에서 할인점 A가 끌어들이는 유인력은 어떻게 계산된다고요? 거리의 마찰 개수 제곱분의 또 A 매장의 면적 혹은 크기 이런 거죠. 네, 그게 분자에 들어가고 항상 분모에는 거리의 마찰 개수다. 레일리는 마찰 개수가 2로 고정이 되어 있었다. 네, 이번 문제에서는 허프 모형인데 마찰 개수가 2로 정해져 있네요. 자, A의 유인력은 정해졌고 그러면 각각 B의 유인력, C의 유인력 다 같이 동일한 방식대로 계산이 될 겁니다. 그러면 A의 마켓 쉐어는 어떻게 되나요? 마켓 쉐어라는 거는 결국 지금 A, B, C 지금 A, B, C 할인점들이 서로 땅 따먹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고정된 인구 4,000명을 어떻게 분할해서 가져갈 것이냐 하는 건데 그때 A의 마켓 쉐어는 어떻게 계산할 수가 있나요? 각각의 유인력, B의 유인력, C의 유인력을 다 더한 다음에 분의 A의 유인력 이런 식으로 비율을 구하면 그거 자체가 A 상점의 마켓 쉐어가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네, 허프의 확률 모형에서 A의 유인력은 거리 마찰 개수 제곱분의 매장 면적이다. A에 방문할 확률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나? 그 A에 방문할 확률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A 할인점의 마켓 쉐어가 되는 거죠. 시장 전체 지배력. 그것은 모든 할인점 유인력을 다 합산한 다음에 A의 유인력을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A의 유인력이 분자, 모든 할인점 유인력 합계가 분모가 되는 거죠. 자, 그럼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네, A의 유인력을 먼저 계산해야죠.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마찰 개수, 거리 5 곱하기 5에 500이죠. 왜? 마찰 개수가 여기 2라고 주어져 있기 때문에 5의 제곱으로 나눠주는 건데 그 얘기는 5로 2번 나눠준다는 얘기고 25로 나누니까 10 어떻게 되나요? 20이네요. 그렇죠? 20. 그 다음 B의 유인력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10 곱하기 10분의 300이니까 3. 다음에 C의 유인력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마찬가지. 15 곱하기 15분의 450. 왜 15를 2번 나눠주죠? 예, 마찰 개수가 지금 공간 마찰 개수가 2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15의 제곱으로 나눠줘야 되는데 15의 제곱이라는 것은 15로 2번 나눠지는 것이다. 450을 네, 15로 나누고 또 15로 나누면 2네요. 자, 그러면 A의 마켓 쉐어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전부 다 더한다고 그랬습니다. 23, 25분의 20. 25분의 20은 나누면 0.8, 80%가 되는 거네요. 네, 80%. 그렇다면 이제 정리가 되겠죠? 네, 80% 나왔으니까 예, 4,000명 중에서 X 지역 주민은 모두 구매자라고 그러니까 4,000명 전체가 쇼핑하러 간다는 얘기죠. A 아니면 B 아니면 C로 가는 건데 4,000명 곱하기 80%가 A로 간다. 왜? A의 마켓 쉐어가 80이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 사람이 갈 때마다 얼마씩 쓴대요? 35만 원씩. 그러면 전체 금액이 계산되겠네요. 네, 4,000 곱하기 0.8 곱하기 35만 원은 네, 11억 2천만 원. 네, 따라서 답은 80% 11억 2천만 원.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네. 우리 그 상권 분석 모형은 거의 매년 나온다고 생각하고 연습해보면 계산 자체는 어렵지가 않으니까, 예,
잘 그 마켓 시험만 어떻게 계산할지 그것만 예, 고민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또 넘어가 볼까요? 예. 다음 문제는 18번 문제인데요. 네, 다세대 수요의 교차 탄력성을 물어보는 문제네요. 교차 탄력성이라는 건 뭐예요? 아파트에 대한 다세대 주택 수요라고 했으니까 교차 탄력성이라는 거는 아파트 가격 변화율에 대한 다세대 수요량 변화율인 거죠. 네,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항상 분자의 결과. 여기 아파트 가격은 뭡니까? 원인. 그러니까 원인은 분모에 쓰게 된다. 엄마가 원인이죠. 자식이 결과입니다. 자, 그렇게 됐는데 가계 소득이 10% 상승하고 아파트 가격은 5% 상승했대요. 그러니까 지금 요인이 이렇게 아파트 가격뿐만 아니라 두 번째 또 요인이 있었네요. 어떤 요인? 가구 소득. 가구 소득이 10%가 증가했대요. 그런데 여기 봤더니 또 다세대 소득,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0.6이다 했으니까 소득 탄력성의 정의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겠죠? 소득 탄력성의 정의는 어떻게 되나요? 소득 변화율 분의 다세대 수요량 변화율. 관심사는 계속 다세대 수요량 변화율이 관심사니까 항상 분자에 넣어야 된다. 이게 지금 문제에서 얼마? 0.6이라고 주어진 거죠. 네, 그렇다면 그 얘기는 어떻게 되나요? 가구 소득이 10% 움직였을 때 0.6배에 따라서 다세대 수요량이 변화한다. 그런 얘기니까 여기 보자마자 우리는 다세대 수요량은 몇 퍼센트? 6%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예, 같이 증가하는 거죠. 부호가 동일하게 가는 겁니다. 네, 이걸 가지고 답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첫 번째 소득이 몇 프로? 10% 증가하자. 다세대 수요량은 몇 프로 증가했나요? 이 퍼센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10% 곱하기 소득 탄력성 0.6을 곱해준다. 그러면 6% 플러스가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요거가 가구 소득 때문에 6% 증가했고 또 아파트 가격 때문에 증가한 부분이 있어서 합쳤더니 몇 프로라는 거예요? 합쳤더니 8%라는 겁니다. 합쳤더니 8%. 무슨 얘기냐? 아파트 가격 5% 올라간 것 때문에 네, 여기 수요량이 다세대 수요량이 증가해서 지금 1번하고 2번 합쳤더니 얼마다? 합쳤더니 8%다. 그러는 얘기는 아파트 가격 때문에 5% 때문에 움직인 수요량 변화율은 다세대 수요량 변화율은 몇 %다? 2%예요? 몇 %예요? 2%? 네, 2%가 되는 거죠. 네, 6에다 2를 더하면 8%가 되니까 2%가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 이제 우리는 교차 탄력성 관계를 찾아볼 수가 있겠죠? 몇 분의 몇? 3. 교차 탄력성이라는 거는 가격, 아파트 가격분의 5% 분의 이게 원인이니까 분모, 그 다음에 결과 플러스 2%. 0.4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소득 탄력성에 의해서 소득 탄력성 0.6배씩 움직이니까 소득 10% 움직였을 때 다세대 수요량은 6% 증가하게 된다. 그런데 시장 전체로 봤더니 8% 증가했으니까 그 나머지 2%는 어디에서 온 거예요? 아파트 가격이 5% 상승했기 때문에 발생한 수요량 변화율이다. 그 두 관계식을 통해서 우리는 교차 탄력성을 계산할 수 있고 5분의 2 하면 0.4가 나오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탄력성 문제는 이렇게 두 가지 요인, 세 가지 요인 이런 식으로 복합적으로 움직였을 때 어떻게 되느냐가 이제 요즘 나오는 문제 추세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연습을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또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 항상 그 균형의 변화는 균형값 이동 됐을 때 그 변화에 대해서는 항상 매년 나오는 거죠. 매년 나오는 문제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23번 문제. 기존에 아파트 공급 함수가 있었고요. 네, 기존 공급 함수가 있었는데 T 시점에 아파트 수요 함수가 QD는 900 빼기 P에서 T1 시점 원 시점에서는 QD는 1500 빼기 P로 바뀌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이런 문제들을 많이 풀어봤고요. 또 수요 함수에 대해서 수요 곡선 그리는 법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딱 이 문제를 보는 순간, 좀 숙달이 된 사람이라면, 이게 수요의 증가인지, 공급의 증가인지, 혹은 수요의 감소인지, 공급의 감소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당연히 공급은 불변. 뭐가 변했어요? 수요가 변했어요. 수요가 감소입니까? 증가입니까? 당연히 지금 900 빼기 P를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 900이고 여기 900인 기존의 수요 곡선일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됐다? 1500 여기 1500인 수요 곡선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신규 수요 곡선. 그 얘기는 수요 곡선이 어떻게 됐다? 우측으로 이동했으니까 수요의 증가다. 그런데 공급은 불변이다. 우리가 이론적으로 공부했습니다. 수요의 증가, 공급의 불변은 어떤 결과가 나오나요? 초과 수요가 발생하니까 가격은 상승, 균형 거래량은 한쪽이 증가하면 불변인 상태에서 한쪽은 불변인 상태에서 한쪽이 증가하면 증가를 쫓아간다고 그랬어요. 가격과 거래량이 모두 증가합니다. 일단 그거 먼저 찾아보면 되겠죠? 그러면 어떤 거예요? 후보가 되는 건 2번 아니면 지금 5번이네요. 벌써 1, 3, 4 제껴버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구체적인 숫자를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기존 균형 QS는 EP하고 또 QD는 900 빼기 P니까 균형은 어떻게 되나요? EP는 900 빼기 P에서 균형이 성립할 거고 이 식은 유도를 해야죠. 본인들이. 예, 이거는 왼쪽 그 Q 양이 동일한 것을 시장 균형이라고 했으니까 오른쪽 길이 같다고 놓고 풀어야 되고요. 이 식을 만드는 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3P. 왜? P가 왼쪽으로 이동하면 플러스 P가 되니까 2P와 P를 더하면 3P. 900. 그러면 P 값은 300. 네, 플러스 300원. 다음, 이게 신규 균형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식이 QS는 EP 그대로인데 수요 곡선이 바뀌었죠? 1500 빼기 P. 따라서 어떤 식? EP는 1500 빼기 P. EP는 1500 빼기 P. 요 식을 갖다고는 풀어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되나요? EP, P가 왼쪽으로 다시 이사 오니까 3P는 1500, P는 500. 따라서 플러스 500에서 플러스 500으로 어떻게 됐나요? 값이 200이 증가했어요. 그러면 지금 후보가 2번, 5번에서 답은 2번으로 정리가 되는 거죠. 네. 나머지 균형량은 계산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 그 곡선을 잘 그릴 수가 있다면. 자, 그러면 이제 더 확인해 보기 위해서 그 Q 값을 계산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P 값을 어디다가? 여기다가 대입하면 2 곱하기 300이니까 600. 그렇죠? 네, 기존의 거래량은 600이었어요. 그 다음에 신규에는 어디다가? 여기다가 또 대입하면 되겠죠? 500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1000. 따라서 400이 또 증가한다. 맞네요. 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을 공부를 좀 다시 해볼까요? 네. 여기 수직이 네. 세로축에는 가격, 가로축에는 양을 적어놓고 자, 수요함수에서 900 빼기 P에서 P는 0 먼저 대입하면 900. 그 다음에 Q0 대입하면 P는 900. 따라서 두 점을 연결하면 이게 기존의 수요함수가 되겠습니다. QD는 900 빼기 P. 자, 이번에는 수요함수 바뀌었죠? 어떻게? 밑에 거.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 P 대신에 0을 대입하면 1500. Q 대신 0을 대입하면 1500. 두 점을 또 연결을 하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된다? QS는 1500 빼기 P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 요거는 이런 식으로 공급 곡선은 만들어 줄 테고요. 당연히 기존의 균형에서 새로운 균형은 균형 가격은 상승, 균형 거래량도 증가되겠습니다. 네. 예,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네, 또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담보대출 금액 최대
최대 담보대출 금액 계산하기네요. 자, 그러면 우리 담보대출 할 때는 항상 기준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지금 이게 주택이죠. 예, LTV, DTI가 나왔으니까. 자, LTV 기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LTV 기준은 융자액 곱하기 LTV를 그냥 곱하면 그게 최대 한도가 되는 거고. 과거에는 DTI, 이제 올해부터는 DSR로 통합이 됐는데 총부채 상환 능력을 기준으로 했을 땐 어떻게 한다고요? 연소득 곱하기 DTI 나누기 저당상수. 그래서 우리는 공부 시간에 어떻게 외우면 빨리 외운다고 했습니까? 연, 저. 가운데 곱하기죠. 연디저 곱하기. 연디저 곱하기.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빨리 계산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1번 LTV 기준으로는 얼마가 되나요? 예, 지금 시장 가치가 5억이죠? 5억 곱하기 얼마? 지금 LTV가 50%를 적용하라고 했으니까 50%를 적용하면 2.5억, 2억 5천까지 대출이 가능하네요. 근데 DTI 기준으로는 얼마까지가 된다고요? 저니까 연소득 얼마? 6천만 원 곱하기 DTI 40% 곱하기 나누기 저당상수 0.1 64, 24 그럼 2억 4천이네요. 자, 우리는 두 가지 기준이 나왔을 때 항상 최대 가능 대출 금액은 둘 중에 적은 놈 적용하게 되는 거죠. 작은 금액 따라서 2억 4천까지만 대출이 가능하죠. 근데 문제에서 봤더니 이미 이 사람은 얼마를 쓰고 있대요? 예, 7천만 원을 담보대출로 쓰고 있답니다. 그러면 2억 4천 다 집행될 수가 없겠죠? 이 중에서 2억 4천 중에서 빼기 7천만 원, 0.7억을 차감하면 1억 7천만 원이 추가로 대출 가능한 최대 금액이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2번 1억 7천만 원 되겠습니다. 예,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최대 담보 대출 금액은 2억 4천에서 최대 가능 금액 2억 4천에서 기존 담보 대출 7천만 원 받고 있으니까 차감해줘서 1억 7천만 원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29번.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는 별로 이렇게 잘 취급하지 않는 문제인데 이거는 너무 쉬운 문제라 너무 그냥 보통 수업 시간에는 진행을 안 하는 건데요. 우리가 회수 기간 얘기하면 이제 워낙은 할인 개념을 들어간 회수 기간도 있지만 단순 회수 기간법은 너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 문제를 보면서 바로 이해가 충분히 되는데요. 지금 초기에 1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 1억 원을 몇 년 안에 회수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1기 안에는 3천만 원이 회수가 되고 2기에는 2천만 원 회수된대요. 또 3기에는 또 2천만 원 회수된대요. 그러면 지금 그만해도 얼마예요? 얼마가 회수가 되는 거예요? 7천만 원 회수가 되는 거죠? 이제 4기 갔더니 6천만 원이 회수가 된대요. 그러니까 4기가 다 끝날 필요도 없이 반만 지나면 3천만 원 들어오니까 토탈에서 전부에서 1억이 다 회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계산할 필요도 없어요. 3년 하고 6개월만 지나면 1억이 전부 회수가 된다. 따라서 단순 회수 기간법은 그냥 3년, 3.5년, 3억 3년 6개월이 되는 겁니다. 답은 3번. 네. 개념이 너무 쉽죠, 이거는. 네. 자, 이 문제는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네. 32번 문제는, 일시불 현재 가치 문제죠. 5년 후에 1억 원이니까 일시불 연금, 일시불입니다. 그 다음에 현재 가치를 구하는 거니까 일시불 현재 가치, PV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네, 미래 그 주어진 금액 곱하기 1 더하기 R% 마이너스 N승. 마이너스 N승이라는 건 뭔가요? 1 더하기 R%로 나눠주라는 얘기죠? 네,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할인율 주어졌어요. 0.07, 1 더하기 0.07 해주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5년 후라고 했으니까 여기 5번 나눠주라는 얘기고,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곱하기 어떻게 하나 어떤 금액? 미래 가치는 1억입니다. 따라서 이거를 계산하면 되는 거죠. 네, 계산 바로 해볼까요? 네, 1억 곱하기 나누기로 가는 거죠. 마이너스 5제곱이니까 나누기 1.07 한 번, 또 나누기 1.07 두 번, 나누기 1.07 세 번, 1.07 네 번, 나누기 1.07은 하면 얼마가 나오나요? 네, 7, 1, 2, 9, 8, 6, 1, 7 이런 식으로 나오죠. 네, 이게 일시불 5년 후에 1억 원을 지금 현재로 할인했을 때 금액이죠. 근데 여기 문제를 봤더니 최종 현재 가치 금액은 10만 원짜리에서 반올림한대요. 반올림한다니까 29만 8,617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버리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7,100만 원 쉽게 계산이 되겠습니다. 일시불 현재 가치의 공식은 어떻다? 네, PV는 FB 곱하기 1 더하기 R%의 마이너스 N승. 다시 쓰면 FV를 1 더하기 R%로 R% N승으로 나눠주는 것이죠. 예, 나누십니다. N승이라는 거는 N번 나눠줘라. 그런 얘기죠. 네. 자, 또 다음번 넘어가 볼까요? 그러니까 할인가치 계산도 아주 쉬운 기본적인 문제가 나왔으니까 네, 고마운 문제라고 할 수 있겠네요. 34번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원가법, 그러니까 감정평가 방식을 얘기하고 있는데 원가법 적용할 시 제조달 원가 대비 감가액의 비율은 얼마냐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원가법에서 그 적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 건가요? 시기 제조달 원가를 먼저 구한 다음에 제조달 원가 곱하기 1 빼기 잔존가치율 곱하기 경과년수를 해주고 나누기 경제적 내용연수 이렇게 해주면 이 식이 뭐예요? 감가 수정액을 한 번에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제조달 원가에서 감가 수정액을 차감을 해주면 그것이 네, 원가법에 의한 적산가액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얘기하는 거는 문제에서 주장하는 물어보는 건 이거죠. 감가액의 비율이라고 했으니까 요 제조달 원가에다가 곱해주는 이 오른쪽 부분이 얼마냐 하는 문제죠. 네, 제조달 원가 대비 비율 그거 감가 수정액 중에서 그렇다면 예, 요게 잔가율 찾아서 주면 되는데 잔가율 얼마랍니까? 문제에서 10% 했으니까 요거 1 빼기 잔가율은 0.9가 되겠죠. 90%. 그 다음에 경과년수는 어떻게 되나요? 경과년수는 이건 매년이니까 경과년수 쓸 필요도 없고 1년치를 따져보는 거니까 30년. 30년으로 나누는 거네요. 0.9를 30으로 나누면 당연히 0.033% 나오겠네요. 예, 계산기 안 써도 쉽게 계산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가로는 답이 3%일 것이고요. 두 번째, 거래사례 비교법 요번에 적용한대요. 그랬더니 우리가 사정보정치는 어떻게 계산된다? 사정보정치는 뭐가 위에 간다 항상? 대상부동산, 사례부동산 이렇게 가야죠. 예, 대가리가 위입니다. 예, 좀 막말을 써서 그렇긴 한데 외우기는 편합니다. 예, 그러니까 100을 기준으로 우리가 보정을 한다면 사례가 100이니까 지금 20% 대상 사례가 인근 정상 가격 대비 20% 그 대상 가격이 20% 저가라고 했으니까 이게 80이라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0.8 100분의 80은 0.8 되겠습니다. 답은 0.8이죠. 그럼 3하고 0.8이니까 네, 1번 쉽게 계산이 되는 문제네요. 네. 네, 여기서는 뭐 이 사례 보정치 계산하는 거야 이거야 뭐 너무 쉽게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 여기에서 항상 명심해야 될 거는 요 파트죠. 지금 이제 감가수정액을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 지금 이 방식의 감가수정액 방식을 우리는 어떤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문제에 주어졌는데 예, 정액법이라는 거죠. 그게 정액법. 정액법일 때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겁니다. 네. 매년 동일한 금액을 예, 감가수정해 준다.
네, 다음번 문제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37번 문제입니다. 37번 문제는 수익환원법을 이용해서 수익가액을 계산하는 거네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찾아봐야 될 거는 당연히 이게 이제 뭐 대부분의 직접법에 의한 수익가액인데, 수익가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환원율로 나눴다. 뭐를? 순영업소득을. 이게 이제 직접법에 의한 수익가액 계산 방식이죠.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는 지금 뭐가 필요한 거예요? 정보가? 순영업소득이 얼마인지 이게 필요한 거죠. 지금 환원율은 문제에서 주어졌나요? 쭉 봤더니 맨 밑에 봤더니 환원율이 여기 주어졌죠. 네, 지금 기대이율은 그냥 헷갈리게 만들려고 그냥 쓸데없는 정보 주어진 것 뿐입니다. 자, 순영업소득을 어떻게 구하나요? 가공기, 네, 그 다음에 영업경비 차감하고 또 뭘 차감한다? 그러면 바로 나오는 거네요. 네, 순영업소득.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기서 가능총소득이 있나요? 가능총소득 5천만 원. 그 다음에 기타 있나요? 공실은 가능총소득의 5%니까는 250만 원 되겠네요. 그 다음에 유지관리비 있나요? 예, 영업경비에 속하는 거죠. 기타는 없어. 그 대신에 영업경비는 유지관리비도 영업경비고, 또 영업경비가 또 있나요? 화재보험료도 영업경비 맞습니다. 그래서 가능총소득 3%하고 거기다 100만 원을 또 차감을 해야지만 순영업소득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거 계산해 볼까요? 5%에 5천만 원의 5%는 250만 원 맞나요? 그 다음에 가능총소득은 150만 원, 또 여기 100만 원이니까 다 합치면 600만 원 차감하는 거네요. 네, 그러면 4,400만 원? 500만 원인가요? 네, 500만 원이, 그러네, 500만 원이네요. 그러면 4,500만 원이 순영업소득이 될 것입니다. 자, 차근차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는 순영업소득을 계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환원율로 나눠주면 수익가액이 나옵니다. 순영업소득은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순영업소득은 가능총소득에서 차감한다. 공시를, 그 다음에 기타를 더해주고 거기서 또 영업경비를 차감을 해주면 됩니다. 가능총소득은 5천만 원, 공실은 5천만 원의 5%이니까 25, 250만 원. 그 다음에 기타는 없습니다. 영업경비는 유지관리비가 3%니까 5, 35, 150만 원. 거기에 또 뭐가 있다? 화재보험료. 이 개인 업무비는 지금 영업경비인가요? 아닌가요? 이게 아니라는 게 쓸데없는 정보를 줘서 헷갈리게 만든 거죠. 예, 무조건 지워놔야 됩니다. 개인 업무비는 영업경비가 아닙니다. 따라서 여기 150만 원에다가 또 뭘 차감한다? 요거 화재보험료 100만 원 또 차감해야 됩니다. 그래서 600만 원이 차감이 되니까 순영업소득은 얼마다? 500만 원이 차감이 되니까 4,500만 원이다. 그래서 여기 순영업소득 4,500 적고 환원율은 맨 밑에 5%가 있네요. 5, 9, 45, 9억 원이 나오겠네요. 계산기도 필요 없이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순영업소득을 계산할 줄 아느냐? 가공기, 유형순 너무 많이 했으니까 이제는 쉽게 진행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40번 마지막 문제가 되겠네요. 28회 마지막 문제. 예, 원가법 또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28회 문제에 있어서 지금 감정평가 부분에 세 문제나 계산 문제가 나왔군요. 예, 적산가액, 원가법에 의한 적산가액은 아까 우리가 다 식은 써봤는데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적산가액은 어떻게 구한다고요? 제조달 원가가 있으면 제조달 원가를 먼저 구한 이후에 차감해야죠. 뭐를? 감가수정액을 차감을 해준다. 그런데 문제에서 봤더니 요번에 감가수정액을 어떤 방법이래요? 정액법이 아니라 정률법이라는 겁니다. 감가수정되는 부분이 매년 율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얼마? 70%, 30%가 까여나가는 거죠. 70%가 남는다고 했으니까, 예, 감가 상각률이 30%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70%가 남는다. 재조달 원가는 지금 문제에서 어떻게 구할 수가 있나요? 신축 공사비, 이때는 준공 시점의 신축 공사비를 얘기하는 거죠. 8천만 원. 그런데 우리는 기준 시점은 2015년 9월에서 2015년까지 17년까지 2년 경과 기간이 2년. 그러니까 2년 동안 그 공사비가 달라졌겠죠. 그랬더니 건축비 지수가 2년 동안 몇 프로 상승했다. 예, 25% 상승해서 100에서 125가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1.25를 곱해주면 그게 재조달 원가가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계산하면 얼마예요? 8천만 원 곱하기 1.25는 10억이네요. 그냥 네, 1억이네요. 1억. 이제 감가수정액을 잔가율이 70%라니까 1년 지나면 1억에서 몇 프로가 남는다는 거예요. 1억 곱하기 70%가 남는 거죠. 근데 지금 2년이니까 또 70%를 또 곱해줘야 되죠. 네, 2번 곱하는 것이다. 그러면 1억 계산한 거에다가 0.7 곱하기 0.7 하면 4,900만 원이 되는 거죠. 네, 계산은 쉽게. 네, 이 뜻을 아느냐? 정리율 버릴 때는 어떻게 계산하는 게 맞는 것이냐 하는 거죠. 이때는 감가수정액 자체를 따로 계산할 것이 아니라 1억에다가 그냥 잔존 가치율만 계속 곱해주면 그것이 적산가액이 되겠습니다. 그럼 답은 2번. 네. 만약에 이제 이게 정률법이 아니라 정액법이었다면 이런 식으로 감가수정액을 계산을 한 다음에 재조달 원가에서 차감을 함으로써 적산가액이 계산될 거지만 지금 방법은 정률법이기 때문에 정률법일 때는 재조달 원가에다가 바로 잔가율을 이렇게 곱해주면 되는데 잔가율이 매년 70% 되는 거니까 계속 2년 경과됐다면 2번을 70%를 곱해줘야지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는 또 28회차 계산 문제를 다 완전 정복해 봤습니다. 항상 계산 문제는 어떤가요? 선택, 그 다음에 집중, 그리고 반복함으로써 고득점이 보장되겠습니다. 또 다음 회차에서 뵙겠습니다.